4월 14일 금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자, 상클 본방사수하고 영화관 관람권 받자. 관람권, 발음 어려워요. 어제 당첨자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화면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요.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올리실 때 샵 상암동 클래스 해시태그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간추려드리겠습니다. 미국 FBI가 기밀 문건을 유출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21살의 주방위군 소속 군인이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 봉투가 조성됐다는 걸 인정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똑같이 그렇지. 어제 그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야지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해결할게요. 예. 북한이 어제 쏜 미사일 고체 연료를 쓴 신형 화성 18형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금 전 밝혔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이스라엘 단체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전도돼 1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탈 때 나가는 내 돈 확 아껴주는 알뜰 교통카드 발급부터 사용법까지 정리해드리고요. 날은 따뜻해지는데 손발은 계속 차가우니 고통, 수족냉증에 대해서 한의사에게 알아보겠습니다. 저 손발 차가우면 고생하거든요. 네네. 이따가 상클 라이프 시간에 예방하는 지압법까지 함께 해볼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기운 팍팍 드리겠습니다. 네. 날씨부터 알아볼까요? 김민지 기상캐스터. 자, 오늘 비 소식이 있던데 그럼 미세먼지는 좀 싹 씻겨 내려가는 건가요? 네, 오늘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어 미세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보이겠고 오후로 접어들면서 점차 옅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잠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로 남해안과 제주에 집중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호우 예비특보까지 내려졌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120mm 이상, 남부지방은 최고 40mm가 예상되고요. 수도권은 5mm 미만으로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 경북은 모레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어제보다 6도나 오른 11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21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구 12도, 부산 14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한낮에는 청주 22도, 전주, 대구 21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일요일에는 기온이 어제보다도 낮아지겠습니다. 변덕스러운 기온 변화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수도권의 출근길 아직 비 때문에 불편한 곳은 없고요. 다만 황사 때문에 이렇게 흐린 하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창문은 닫고 내기순환 모드 활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주중 가장 수월한 금요일 출근길이지만 늘 막히는 구간에선 속도 줄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중에선 역시나 강 따라 이동하기가 불편한데 특히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으로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50분 정도 예상되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이용해 서울 진입하신다면 우선 경기권에선 수원신 가릴 때 힘겨웠다가 다시금 양재부터 반포까지 7km 구간 속도 줄입니다. 용인이나 분당 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신다면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수서 나들목에서 시작된 정체 탄천 1교까지 이어지고요. 120번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특히나 신월 나들목 통과하기 힘겹습니다. 만약 외곽 방향으로 출근하신다면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군포 일대 주춤한 뒤 다시금 용인 부근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안전띠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 정부 기밀문건 유출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21살의 주방위군 소속 군인인데 체포 현장엔 장갑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결국 범인은 내부자였네요.
네, 21살의 매사추세츠 주 방위군 공군 소속 잭 태세이랍니다. 게이머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 플랫폼 디스코드의 비공개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작년부터 군 기밀 문서 수백 건을 빼내와 이곳에 올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원들에게는 세계 정세를 아는 게 중요하다며 이 기밀 문서 읽는 법부터 내용까지 일일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미 법무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Today, the Justice Department arrested Jack Douglas Teixeira in connection with an investigation into alleged unauthorized removal, retention, and transmission of classified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Teixeira is an employee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National Guard. 이 범인을 체포하는 그 현장에 장갑차까지 동원됐다고요? 예, 태세이라는 총기 애호가면서 또 평소 사격을 즐겨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체포 현장에는 소총 등으로 완전히 무장한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이 출동을 했고요. 또 장갑차까지 동원됐습니다. 반바지 차림으로 집 밖에 나온 태세이라는 별다른 저항 없이 양손을 머리 뒤로 올린 채 뒷걸음질로 천천히 체포에 응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TV에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당초에 러시아 스파이 소행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건이 조작됐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는 게 아닐까요? 예, 당초 우리 국가안보실은 문건의 상당수가 조작이 됐다. 그래서 미국의 한국 도청 논란에 대해서도 전할 입장이 없다. 이렇게 밝혔었죠. 이와 관련해 워싱턴을 방문한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요. 유출된 문서에 한국 관련된 부분은 많지 않은데 여전히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앞서 미국 도청의 악의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논란이 된 부분도 있었죠. 이에 대해서는 미국이 도청을 했다고 확정할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근거로 조작됐다고 보는 건지 도청이 없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의 시험 발사가 단행됐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발사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은밀하고 위협적입니다. 통신은 분리된 1단은 함경남도 호도반도 앞 10km 해상에, 2단은 함경북도 어랑군 동쪽 335km 해상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전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 고체 연료 ICBM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저희가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현직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의 육성 녹취 파일을 공개한 이후 윤 의원은 악의적인 왜곡이다, 정치 탄압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이 더 있습니다. 역시 윤관석 의원의 이름이 나오는 추가 녹취 파일과 윤 의원이 직접 이야기하는 대목을 인지수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둔 2021년 4월 25일,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윤 의원 측이 선거를 위한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관석이 형이 꼭 돈을 달라고 하면 뭐 한 2천만 원 주고. 이틀 뒤 통화에선 윤 의원을 만나 직접 돈을 전달해달라고 말합니다.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세요. 딱. 누구한테? 윤한테? 예. 네. 당일 이 전 부총장은 여의도 한 중식당 앞에서 윤 의원을 만납니다. 어디세요 지금? 제가 뭐 저기 잠깐 뵈야 돼서. 나는 지금 여기 앞에 에서 의원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중인데. 앞에서 앞에서 잠깐 봬요. 예. 이 전 부총장은 윤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강조합니다.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이날 저녁 이 전 부총장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도 윤 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추가로 봉투가 필요하다며 전달할 장소도 특정합니다. 똑같이 그렇지. 어제 그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야지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해결할게요. 예. JTBC 임지수입니다. 그런데 방금 들으신 이 목소리들을 녹음한 사람, 다름 아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입니다. JTBC가 취재한 결과 이 전 부총장이 검찰 조사에서 당시 돈봉투가 조성됐다는 걸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공여자로 지목된 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살포 액수와 전달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서준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의 속도가 붙은 건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총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가 조성된 게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아가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여러 관련 인물들과 나눈 대화의 의미와 전후 맥락도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녹음 파일엔 이름을 생략하고 성씨만 얘기한 경우도 있는데 누구를 지칭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전체 돈봉투 금액을 100만 원 단위인 9,400만 원으로까지 특정했습니다. 이 돈이 국회의원은 300만 원, 의원이 아닌 경우는 50만 원씩 봉투에 담겨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체 액수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들 역시 현재 10명에서 많게는 20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어제 저녁 충북 충주에서 이스라엘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1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경사길을 오르다 변속기 이상으로 버스가 뒤로 밀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45인승 관광버스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버스 안에 있던 물건도 도로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충북 충주시 수안보에 있는 한 호텔 인근에서 관광버스 한 대가 넘어졌습니다. 버스에는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국인인 버스 운전기사와 가이드를 제외한 33명은 모두 이스라엘 국적의 관광객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이스라엘 관광객 1명이 숨지고 34명이 골절상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를 동원해 부상자들을 충주의료원 등 7개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현장에 왔을 때는 앞 유리를 깨야지만이 구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구조대원들이 와서 앞 유리를 깨고 그 앞에 있은 승객들부터 차근차근 구조를 했고요. 이들은 수안보를 관광하고 숙소로 이동하던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변속기 이상으로 시동이 꺼지면서 차가 뒤로 밀렸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진술에 의하면 그 기아 변속 과정에서 차가 뒤로 밀려서 차가 너무 전도됐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그 나무에 부딪히면서 방향이 꺾여가지고 이렇게 최종 위치가 역방향으로 차가 정차해 있었다, 넘어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차량 결함 등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로 클래스 해시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아까 방송 전에 오늘 원샷 받아서 좋다고 했어요. 이두성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혼자 나오는 이두성입니다. 원샷을 사랑하는 이두성 기자를 위해서 원샷을 오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 도시락 열어볼까요? 네, 오늘 도시락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귀여운 꺼내기가 힘드네. 꺼내기가 힘드네. 이런 도시락은 바구니에 안 넣지 않아요? 들어있는데 그래 첫 번째 도시락을 이렇게 꺼내서 네.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감옥서도 다 한다. 어허. 감옥에서 뭘 하길래 그럴지 이 한 드라마의 실존 모델로도 알려진 마야광, 이 박광렬 관련 소식입니다. 네. 저희 JTBC도 과거에 심층 취재를 했었죠. 네. 이 현재 살인 혐의로 필리핀 감옥에 수감 중인데 옥중에서도 이 국내에 마약을 뿌려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네, 박광렬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입니다. 네. 감옥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자신이 공급할 수 있는 마약류 실물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요. 품목을 물어보니까 지금 보이죠? 네. 세상에 존재하는 마약 전부다. 이렇게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뭐 사진에 뭐 흰 가루도 보이고요. 맞아요. 감옥에서 휴대전화를 어떻게 쓰는 거죠? 저도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메시지는 물론 영상 통화까지, 심지어 영상 통화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교도소 안에서도 왕으로 군림하며 호화 생활을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나오는 저 인물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지인이 박광렬을 만나러 필리핀 교도소에 직접 찾아왔는데 이때 마약을 판매하고 싶다면서 물량을 달라고 하니까 승낙을 했고 이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에 있는 자신의 마약류를 공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일당이 따로 있었던 거죠. 아니 정말 좀 기가 막히는 소식입니다. 그러네요. 아니 감옥에 gat혀서 이런 일을 벌이다뇨. 맞습니다. 이 살인 혐의로 갇혔었죠. 이 박광렬은 지난 2016년 필리핀의 한 사탕수수 밭에서 한국인을 3명이나 총으로 쏴서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 드라마에 나온 그 비슷한 장면이죠. 네. 이 지난해 필리핀 대법원에서 장기 60년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한국인들을 숨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고요. 결국 살인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붙잡힌 이후 2차례나 탈옥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 탈옥한 이후 자취를 감추고 마약 산업에 손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도 마약 공급하다가 국내 유통 조직이 일망타진된 적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당시 보도도 많이 나왔고 네. 저희도 취재를 많이 했는데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명 바티칸 킹덤이라는 겁니다. 이게 텔레그램 아이디인데요. 국내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고 판매한 총책입니다. 당시 경찰이 바티칸 킹덤과 유통, 판매책 등 90여 명을 검거했는데요. 이들의 해외 공급책인 아이디 마야광 전 세계, 이게 이 박광렬로 지목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리고 감옥에서 마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 인터폴과 법무부를 통해서 박광렬을 국내로 송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영화가 과장된 거 아니야 싶은데 그럼요. 그냥 현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좀 국내로 와서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밑에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꺼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독학으로 키웠다. 오. 인데요. 이게 뭘 키웠나? 좋은 걸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아파트 안에서 마치 화초 재배하듯이 키웠습니다. 아유. 영상으로 보시죠. 네. 네, 방 한쪽에 옷장처럼 생긴 지금 구석에 보이는 저겁니다. 저기에서 뭔가를 키웠어요. 네. 안에 보면 화분에 저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대마입니다. 아이고. 대마를 저렇게 집에서 키우고 있었어요. 임신한 아내가 함께 사는 곳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 대마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아직 못 맡아봤는데 네. 그런 냄새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환풍 시설까지 갖춰서 이웃들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임신한 아내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또 다른 일당도 있었습니다. 이 일당은 아예 공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나오는 보면 규모가 더 크네요. 더 크죠. 이 텐트 같은 곳 안에 웬만한 이 성인 키 높이만큼 자란 그런 식물들도 막 있었습니다. 이게 다시 보는 것처럼 이 대마입니다. 아까 화분은 솔직히 좀 귀여운 수준이에요. 이 액상으로 만들기 위한 전문 시설까지 마련해놨는데요. 여기는 서울 주택가의 한 상가 지하실이라고 해요. 의류업체를 운영한다면서 주변 아이고. 이웃들을 속였습니다. 이들 모두 다크웹을 통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방법을 익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 초범이고 20, 30대입니다. 이 마약을 투약하다가 제조와 유통까지 손을 댔다고 하는데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럼 주택가라고 했잖아요. 주택가까지 버젓이 이렇게 키워지는데 마약류가 진짜 점점 우리 가까이 다가온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네, 걱정이 됩니다. 네, 이 가업으로 마약류를 팔던 일가족도 붙잡혔는데요. 이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와 팔았습니다. 이 중국산 진통제로 알려진 거통편이라는 이름의 약입니다. 네.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보통 양귀비와 코카이프로 만든 걸 마약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까지 더해서 이 마약류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 이들 가족은 남편이 밀수하고
이 아내가 판매를 했습니다. 가족이 협업을 한 거죠. 이 중국에서 파는 가격에 100배 정도 비싸게 팔기도 했다는데요. 50명 넘게 샀다고 합니다. 이 마약류 관련 소식은 하루다 멀다 하고 나오는데 최근에 그렇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정부도 뭐 이제 뿌리 뽑겠다고 했으니까 좀 단속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학원가까지 막 그 어린이들까지 맞아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언급 잘 들었고요. 자, 월드 클래스로 가볼까요? 네, 오늘 제가 화제가 된 지구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유달리 작고 소중한 모습으로 사람의 눈길을 끄는 강아지가 있는데요. 강아지. 아, 이거 보시면 심장이 아플 거예요.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어우, 너무 예쁘죠? 안 그래도 작고 귀엽기로 유명한 견종 치와와인데요. 작아도 너무 작지 않습니까? 좋아하는데요? 인형 같죠? 네. 아, 이거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인형인 줄 알겠어요, 저거는. 그러니까요. 미국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고요. 이름은 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작은 개로 기네스 기록을 세웠습니다. 키가 겨우 9.14cm밖에 안 되고요. 몸무게도 553g 정도인데 귀여워.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에 몸이 다 가려지고요. 별다방 벤티 사이즈 커피 한 잔보다 가볍습니다. 야, 지폐 한 장보다 몸이 작듯이 컵이랑 비교도 하고 있는데 네. 야, 감이 오네요. 얼마나 작은지. 그렇죠. 이 펄은 이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치와와인 밀리와 친척 관계라는데요. 밀리도 키가 10cm가 채 안 됐다는데 아마 이 집안 핏줄들이 유독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 이 꼬꼬마여도 좋아. 부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 펄은 이번 기네스 기록 등재를 계기로 이탈리아 TV쇼에도 출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또 맞아요. 예쁘게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힐링됩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자, 이어서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앞에서 한 남성이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있어요. 좀 중요한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실구매하는 첫 번째 개인 고객이라고 해요. 아니, 근데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개인한테 팔아요? 네, 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든 일본의 벤처 기업은 이미 3년 전에 시범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렇구나. 최근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시작해서 또 한 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람 2명을 태우고 최대 10km 비행이 가능하대요. 여기서 퀴즈. 이 차 얼마일까요? 이거 글쎄요. 그럼 슈퍼카 가면 한 대당 1억 5천 하니까 그거보단 비싸겠죠? 근데 얼마면 살 것 같아요? 저는 못 살 것 같은데. 좀 1억? 1억. 1억이면 사겠다. 네. 판매가가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9억 7천만 원. 안 사겠습니다. 안 삽니다. 안 합니다. 이게 사볼 만한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결제하면 2025년 이후에 인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아니, 근데 저 돈이면 사실 로또 1등이 돼도 살 수 있을까 말까인데, 야, 저거 돈이 있어도 저거, 저 무서워서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일단은 개인용으로 판매를 개시했다는 점에서 차세대 모빌리티 시대의 문을 열었다. 좀 이런 고무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도로가 막힌다고 갑자기 막 슝 날아서 가려면 관련된 법도 정비를 해야 할 거고 손볼 게 한두 개가 아니겠죠. 헬리콥터 같이 생기긴 했어요. 안정성이 무엇보다 좀 복장이 돼야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어쨌든 어릴 적 영화에서나 봤던 개인 비행 시대에 우리가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나르는 자동차가 더 많아진 날이 오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매주 금요일 따끈따끈한 기업 소식과 소비자 정보 전해드리는 코너죠. 비즈니스 클래스 경제산업부 정원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뭔가요? 네, 먼저 대출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그 금융회사를 1금융권, 2금융권 이렇게 나누는데요. 네네. 1금융권은 시중은행이죠. 네. 2금융권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이 물건이 뭐 상호저축은행이나 뭐 저축은행. 보험사 맞아.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 등입니다. 2금융권 대출 금리는 보통 두 자릿수여서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은데요. 그렇다 보니 신용도가 낮아서 시중은행에 못 가지만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 2금융권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물론 신용도가 좋더라도 1금융권의 대출 한도를 다 채우고 그러고도 돈이 더 필요해서 2금융권을 찾는 사람도 물론 있고요. 문제는 2금융권 대출이 이자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 번 빌리면 갚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막 연체에 늪에 빠지고 막 악순환에 빠지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2금융권 대출을 이자 부담이 덜한 시중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KB 국민은행에서 이런 상품을 내놨는데요.
금리를 10% 미만 한 자릿수로 제한해서 최대 1억 원까지 빌려주는 KB 국민희망대출입니다. 기존의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서 이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대상인데요. 네. 조건을 보시면은 먼저 근로소득자여야 하고요. 1년 이상 재직했다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이면은 사회초년생들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소득 여건도 그래서 문턱을 낮춰놨는데요. 이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해서 연소득 2,400만 원 이상입니다. 아, 그럼 뭐 아예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좀 일정치 않은 경우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는 만큼 이자는 또 꼬박꼬박 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KB국민은행과 기존에 거래하던 고객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특히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소위 다중채무자도 갈아탈 수 있다고 합니다. 최고금리가 아까 연 10% 미만으로 제한된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대출자들이 적용받은 금리는 연 7에서 9%대였다고 하고요. 근데 이금융권은 신용대출이 사실 이제 막 15% 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갈아타기 좋을 것 같은데요. 예. 1금융권에서 처음 내놓는 상품인데 다만 몇몇 제한 조건도 있습니다. 네. 먼저 제3금융권이죠. 맞아요. 대부업체들에서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면 조건이 되지 않고요. 채무 조정을 받고 있는 분들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득에 비해 대출이 너무 많으면 금융당국의 DSR 규제에 걸려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좀 뭐 급하게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참고하기에 좀 좋은 정보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질환을 치료하는 약인데요. 사진들 좀 보실까요? 피부 질환 같은 두드러기 같은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만성 두드러기인데 이게 진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온몸이 굉장히 가렵다고 힘들죠. 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피부과를 가면요, 요즘에는 이 약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그 졸레어라고 하는 그 신약 주사를 처방받는다고 하는데. 네. 아주 비싸다고 합니다. 한 번 맞는데 27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아이고. 27만 원? 예. 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한 번 맞고 괜찮아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보통 이제 처방을 받으면 서너 번 맞아야 된다고 해요. 네. 그럼 뭐 거의 한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부담이 되는 돈인데, 부담이 되는 약인데 이 졸레오라는 주사가 그 만성 두드러기뿐만 아니라 만성 피부 비동염, 그러니까 축농증이죠. 또 그 알러지성 천식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네. 외국 제약사가 만든 약인데 지난해 매출이 이 하나의 약이 5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단일 상품으로 이 정도면은 거의 블록버스터급 상품이라고 하고요. 이럴 때는 좀 저렴하게 그 카피약, 복제약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걸 지금 국내 제약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인데요. 이 약이 바이오시밀러 제품, 그러니까 오리지널 제품과 비슷한 효능과 안전성을 지닌 제품을 임상 3상까지 좋은 결과를 받아냈다고 해요. 임상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간지러움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리지널인 졸레오를 맞았을 때와 환자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간지러움이 줄어드는 효과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그 제품을 복제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만 알면 복제가 가능하지만 이런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동물에서 세포를 추출해서 만드는 약이라서 완전 복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현저히 유사한 효능을 지녔다고 해서 바이오 시밀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보통 오리지널보다는 더 싼 가격에 유통이 되고요. 그럼 이 싸게 막 유통된다면 일반 환자들이 쓸 수 있는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네네. 임상 3상 통과가 일단 마무리가 돼야 하고 그 이후에 국내 식약처라든지 미국 FDA에다가 이제 허가를 또 받아야 하고요. 네. 이제 졸레오의 물질 특허 자체는 만료가 됐는데 만들 수는 있는데 또 다른 특허 조건들이 아직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또 뭔가요? 네, 혹시 우리 앵커들 나중에 주택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 혹시 있나요? 무조건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강아지도 큰 거 키우고. 그 주택을 지으려면 이렇게 건축사무소 몇 곳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감정도 받아봐야, 견적도 받아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적이나 금전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온라인에서 조합을 좀 해보고 그 모습 그대로 집이 딱 하고 나온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도깨비 방망이죠. GS건설의 자이가 자이가이스트라는 브랜드로
단독주택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제가 오. 어제 간담회도 가보고 직접 웹사이트에서 집을 조합도 해봤는데 저도 이거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제 모듈러 주택이다 보니까 완전히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요. 이렇게 평형을 고르고 층수를 선택한 뒤에 방이나 구역을 조합해 가는 겁니다. 우와. 저도 그냥 대충 나와 있는 대로 조합을 해봤는데 예. 생각보다 결과물 괜찮지 않나요? 아, 지금 그렇게. 이게 직접 한 거예요? 저거예요? 예. 저 정도면 저도 바로 들어가고 싶죠. 예, 중요한 거는 가격일 텐데요. GS건설 측은 평당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 그럼 만약에 한 30평대 주택이라고 하면 2억 원 안팎 정도 드는 거네요. 그렇죠. 오. 복층으로 하느냐, 내구재나 외장재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살다 보면 집이 망가지거나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 신경 쓰일 텐데요. GS건설에서는 아직 AS 기간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한 10년은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는 연간 300채 정도 만들 수 있는데 수요가 뒷받침될 경우에는 연간 1,200채까지 생산 설비를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비즈니스 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0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오늘 진짜 돈이 됩니다.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고물가 시대 교통비 확 줄이는 꿀템. 편하게 자가용 끌고 다니자니 기름값이 문제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긴 하는데 이게 매달 고정비처럼 나가는 이 돈 줄이기 참 어렵죠. 어쨌든 꾸준히 출퇴근해야 하고 약속 있으면 가야 하니까요. 자, 그런데 똑같이 버스, 지하철을 타도 누군가는 더 저렴하게 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방법을 알면 교통비 줄여서 매월 커피 여러 잔 값은 좋게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비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고물가 시대 교통비 줄이는 꿀템 공개해 주시죠. 뭡니까? 사실은 제가 머니클래스에서도 아주 짧게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알뜰 교통카드입니다. 네. 알뜰 교통카드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를 해서 마일리지를 최대 20%까지 지급을 해주고요. 네. 그 외에도 각각의 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추가로 청구 할인으로 10%의 할인 혜택을 주는 바로 그런 카드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그런 마일리지가 쌓였을 때 어떻게 보통 사용할 수 있는가? 체크카드를 이용하신다면 계좌로 바로 넣어주고요. 신용카드로 이용을 하신다면 우리가 결제해야 되는 대금에서 차감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하. 제가 최근에 알뜰교통카드에 관련된 데이터가 하나 나왔길래 가져와 봤는데요. 네. 21년도 말에는 29만 명 정도가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고 네. 22년도 말에는 48만 7천 명 정도가 와.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점차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올해 23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에게 입소문이 났는지 그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평균적으로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13,400원 정도를 절약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올해 교통비로 평균적으로 62,700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21% 이상으로 할인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좋네요. 거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할인율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자, 그러면 가입 절차부터 이용 방법까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네. 일단 그 알뜰 교통카드랑 이용하려면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일단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알뜰교통카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뜰교통카드 우리 홈페이지에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카드 발급 안내 들어가 주시면요. 신용이냐 체크냐, 선불이냐 후불이냐, 실물이냐 모바일이냐 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10%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다 동일하고요. 네. 여기에서 나에게 맞는 카드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선택을 하고 나면은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이 알뜰교통카드는 각 지자체의 예산을 통계해서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주고 할인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주소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불편하게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나의 주소지 검증이라고 해서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생년월일을 넣고요. 휴대폰 인증까지 하고 나면은 자동으로 주소지 확인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굳이 막 서류 발급받을 필요 없다. 맞습니다. 아, 편해졌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소지 인증까지 하고 나면은 카드 연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카드 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연동까지 하시고 나면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아, 그럼 이제 발급 받았고 그 다음 절차는 뭡니까? 네, 바로 우리가 알뜰교통카드는 앱이랑 항상 같이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저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CG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접니다. 네. 네, 집에서 출발할 때 앱에서 출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이동을 하고요.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버스 정류장이나 혹은 지하철역에 도착을 할 거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걷거나 혹은 자전거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해준 다음에 도착 버튼을 눌러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산정이 되는 거고요. 이 마일리지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을 했잖아요. 이 거래에 비례해서 마일리지를 적립받게 되는 겁니다. 네, 많이들 이용하시는 청년층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네네. 만약에 이동했을 때 교통요금이 2,000원 미만이라면 350원의 마일리지를, 2,000원에서 3,000원이라면 500원의 마일리지를, 그리고 3,000원 이상의 교통비가 지출이 된다면 650원까지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소득층이라면 추가로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마일리지는 월에 15회 이상, 그리고 최대 44회까지 적립받을 수 있고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이나 혹은 식목일 등등 환경이랑 관련 있는 날에는 2회까지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장려 차원에서겠죠? 맞습니다. 아, 그럼 아까 이제 실물카드 발급받는 거는 이제 직접 시연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카드를 좀 발급받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게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선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캐시비, 그리고 원패스, 그리고 티머니페이에서 적립을 우리가 선택해서 발급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나는 어디가 더 맞을까 잘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혜택이 조금 더 많은 거는 후불교통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후불교통카드는 신한, 우리, 하나카드에서 각각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혜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는 교통카드 부분에서, 교통비 부분에서는 월 10%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생활 서비스, 스타벅스나 편의점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카드 역시 대중교통비는 10% 할인 받으시고요. 우리카드는 통신비 10%가 적용이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스타벅스 등등 생활 전반에서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카드는 대중교통비가 무려 20%나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생활 전반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건 동일합니다. 네. 다만 신용카드들은 연회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회비까지 내가 감안해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혹은 난 연회비가 좀 부담이 된다면 체크카드 낫겠다라는 등등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더 고려를 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모로 좋긴 한데 실물 카드를 들고 다니는 게 사실 번거롭거든요. 맞아요. 저도 지금 교통카드 쓸 때 핸드폰으로 삑 찍고 가거든요. 네네. 이거 없나요? 다행히 이번 달 1일부터는 삼성페이에 알뜰교통카드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요? 네, 굉장히 편리해졌는데요. 네. 정확하게는 삼성페이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캐시비나 티머니 교통카드에 알뜰교통카드 기능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교통카드 추가를 꼭 해주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전에 우리가 삼성페이가 애플페이가 등장함과 동시에 네이버페이 등등과 협업을 하고 기능을 많이 추가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네. 적이 있었잖아요. 이 알뜰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한 것 역시 이것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렇게 삼성페이에 알뜰교통카드 기능 추가하시는 건 신용카드만 가능해요. 그래서 체크카드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실물카드를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7월부터는 요 알뜰 교통카드 혜택이 더 커진다고요. 마지막 그거 정리해 주시죠. 네, 알뜰교통카드 플러스가 출시가 되는데요. 제가 최대 44회까지 마일리지 적립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지만 플러스가 적용이 되면 60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본다면 최대 4만 원에서 6만 6천 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카드사도 제가 일부의 카드사만 언급을 했었는데 카드사도 더 늘어나고요. 네. 소득공제 기존에는 40%인데 80%까지 혜택 받으실 수 있고 카드사 11개까지 늘어난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거 보신 분들은 커피값 여러 잔 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요. 네, 소니의 금융 큐레이터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드립니다. 자, 주제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4개월 내내 꽁꽁 차가운 손발 수족냉증. 어느덧 따뜻한 봄이 왔는데 네. 내 손발은 왜 아직 겨울인가? 이런 분들 특히 요즘 이제 젊은 여성들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계절과 상관없이 손발이 차가운 이 수족냉증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김경호 한의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약 박사 김경호입니다. 와, 이게 딱 약간 우람한 체구 때문에 잠깐 예. 위압감이 드는데 요 사연은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먼저 김경호 박사님, 그 여러 분야 진료를 하시지만 이 수족냉증에 관심을 더 갖게 되신 게 바로 아내분 때문이라고. 네네. 한의사라면 수족냉증을 누구나 한 번쯤은 진단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네. 제가 좀 늦장 가랐거든요. 30대 후반에 가게 되면서 또 와이프가 수족냉증이 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수족냉증을 좀 더 연구하게 됐습니다. 로맨틱 가이. 너무 스윗합니다. 근데 일단 개념부터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수족냉증 정확히 뭔가요? 네, 보통 수족냉증이라 하면 우리가 추운 곳에서 추위를 느낀다면 그거는 뭐 병으로 볼 수는 없겠죠. 네네. 그런데 춥지 않은 곳, 남들은 춥다고 안 하는데 나만 좀 추위를 느낀다고 그러면 수족냉증이라 볼 수 있고요. 서양 의학에서는 수족냉증 특별히 질환으로 보지 않지만 한약에서는 손발이 차가워진 것도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어서 꼭 치료를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럼 수족냉증이 보통 뭐 저리다는 분들도 있고요. 뭐 통증까지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뭐 시리신 분들 중에 좀 강하게 느끼신 분들은 얼음이 박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너무 하고요. 고통스럽겠다. 네. 네네. 또 신경학적 문제까지 유발하게 되면 방금 말씀 주셨던 저림의 증상까지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리 시리다 그런 게 보통 겨울에 그냥 손발이 차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한여름에 굉장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뭐 전기장판 하고 주무신다거나 뭐 양발을 뭐 3겹, 4겹 이렇게 다 신고 지내시고요. 예전에 8월 달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네네. 그 날씨에도 핫팩을 다리에다가 몇 개씩 붙이고 오신 분도 계실 정도로 심한 수족냉증 환자분들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손발이 차가운 정도는 그게 좀 아니네. 그 수족냉증 엄청 심할 수 크게도 있는 못 거네요. 깨겠네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고통스럽네요. 네, 근데 이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일단은 몸이 따뜻해지는 거는 혈액이 돌아서 몸이 따뜻해지는 거겠죠. 네. 근데 그 심장에서 뿜어주는 혈액이 몸에 잘 돌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추위를 느끼게 되는데 특히 손발 같은 경우는 심장으로부터 멀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추위를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래서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지금 나이가 먹더니 갑자기 손발이 차졌어 이런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유전적으로 또 특히 어머니가 좀 추위를 느끼셨던 분들, 손발 네. 찼던 분들이 자녀분들이 찬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유전적 요소 또 타고난 체질이 또 그러신 분도 계세요. 네. 뭐 좀 손발이 좀 차게 태어나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런 유전적 요소까지도 볼 수 있는데 후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어떤 겁니까? 원인들이 첫째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관이 수축을 해요. 네. 그래서 추위를 좀 더 잘 타게 되고요. 또 운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나타날 수 있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추운 곳에서 자꾸 노출되신 분들은 수족냉증이 훨씬 더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의학에서 보는 뭐 이런 체질은 수족냉증 잘 걸린다 이렇게 좀 분류되는 게 있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체질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네. 사실 우리 지구도 보면 뭐 아무래도 북극이나 남극처럼 추운 곳도 있고 적도지방처럼 더운 것도 있죠. 그렇듯이 체질도 어떤 사람 특별히 추위를 잘 타는 분, 더위를 잘 타는 분이 있거든요. 이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이 많이 오는데 음양 체질에서는 그걸 음체질이라고도 하고요. 사상의학에서는 주로 그걸 소음인 체질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는데 태음인들도 한 20% 정도 가끔 오시기 때문에 꼭 체질에 국한되지는 않고요. 또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수족냉증 오신 분들이 네네. 대체적으로요 좀 마르신 편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좀 피부가 좀 하얗신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좀 꼼꼼한 성격 분들도 많고 또 운동은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80% 되신 것 같아요. 제가 김하은이가 괜히 쳐다봤는데 운동을 좋아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아니, 제가 예전에 입사하기 전에 진짜 말랐었어요. 지금보다 지금 8kg가 덜 나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수족냉증이 진짜 심했는데 그래요? 저는 오히려 막 테니스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증량을 한 케이스인데 그러고 나 수족냉증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혈액이 돌아야 될 양도 많고 근육도 많아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훨씬 더 촉진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성들이 많죠. 한 80% 정도까지도 집게 된다고요. 예, 환자로 오는 경우가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여성분들도 젊은 남자들도 간혹 오시지만 80% 정도 여성분들이 오는데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혈액이 많이 돌아야 되는데 생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혈액이 부족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임신이나 출산 등 호르몬 변화도 많고 또 가사노동도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족냉증이 많이 오시고요. 가장 크게는 운동량이 아무래도 남성에 비해서 근육량도 좀 부족하고 활동량도 부족하다 보니까 수족냉증을 좀 더 잘 겪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대사량 자체가 여자가 더 낮으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 이름이 수족냉증이라서 발, 손은 알겠는데 보통 보면 뭐 허리가 시리다, 무릎이 시리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여자들 중에서는 아랫배 시리는 사람 진짜 많아요. 네, 지금 부위가 어떻게 좀 거의 다 말씀 다시 해주셨는데 네네네. 어떤 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시리다. 머리가? 예, 눈알도 시리다는 분도 계셨어요. 눈이요? 예, 그리고 등 부위가 딱 어느 특정 부위만 특히 4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은 등의 어떤 부위만 굉장히 시려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허리나 골반이 시리단 분들, 아랫배가 시리단 분들은 굉장히 또 많고요. 또 다리가 시리신 분들도 계시는데 특히 50대 전후에서부터 그 이상으로 오신 분들은 손의 차가움보다는 다리만 차다, 무릎이나 정강이 발목만 시리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종냉증이라고 우리가 또 진단을 내려서 또 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맞아 나도 그래 하시면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단 증상과 원인을 좀 자세하게 알아봤잖아요. 그러면은 치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네. 수족냉증 그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한의학적으로 체질관에 따라서 다양한 체질이나 증상을 보고서 그걸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한의사들이 침을 놓는 방법도 있고요. 부항이나 또 특히 이제 골반이 틀어지면서 아랫배가 또 시린 분도 계셔서 추나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영양이 부족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아까도 많은 분들이 계셔서 약물요법을 체질에 맞춰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 그런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운동요법, 또 생활요법 바꿔줘야겠죠. 스트레스를 좀 완화하게 되고 또 노동을 너무 심하게 하지도 말고 또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과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준다면 더욱더 좋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좀 박사님께서 운동을 강조하셨는데 운동도 운동이지만 이제 예를 들어 뭐 직장에서나 밥 먹고 나서나 간단하게 좀 지압 같은 걸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발, 손 두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생방송 중이지만 우리 박사님 옆으로 가서 시청자 여러분 제가 좀 발을 좀 꺼내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할 건지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보통 이걸 또 알려드리면 이것만 누르면 몸이 따뜻해질 거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드시 적당한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해주기 전이나 후에 이걸 해주시면 좋고요. 유산소 운동 전후로. 네, 이걸 해주시면 좋고요. 자리는 오늘 제가 두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미리 손은 제가 붙여놨는데요. 이거 소부혈이라는 혈자리예요. 왼손이어야 돼요? 아니요, 양손 중에 눌렀을 때 더 아픈 쪽을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눌러주게 되거든요. 손을 딱 쥐었을 때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우리 감정선 있는 그 선상 속에 꼭 눌러보면 혈자리는 꼭 점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동전 크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위를 눌렀을 때 특별히 아프면 몸이 차가워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몸을 따뜻해 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눌렀을 때 조금 더 아픈 자리를 좀 더 강한 자극을 주시면 좋고요. 손은 그렇게 하고요. 발을 제가 오셨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양말 신고 해도 되죠? 예, 뭐 양발 위에 뭐 포인트를 붙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 더 자세히 전해드리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여기 내측 복숭아뼈가 있거든요. 이 복숭아뼈 안쪽으로 하면 태결이라는 혈자리가 있고요. 여기서 2촌 정도 됩니다. 2촌은 보통 자기 손가락 3개 정도 마디를 딱 연결해서 올리는 자리인데 보통 한 3cm 정도 위로 보시면 되고요. 요 아킬레스건 사이로 딱 요 자리쯤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눌렀을 때 본인이 누를 때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얘가 좀 더 아프네? 그러면 양쪽을 눌렀을 때 좀 더 아픈 부위를 강한 자극을 주시게 되면 좋고요. 너무 비비려고 하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면 좋고요. 뭐 볼펜이나 힘이 없다 그러면 그런 걸 이용해서도 이게 눌러줄 수 있고 지압봉 같은 걸로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어때요? 아파요? 많이 아프진 않은데 지금 한의사님 팔뚝이 워낙 굵으셔가지고 제가 세게 누르면 아플 수 있죠. 약간 근데 생각보다 부위를 찾는 게 많이 어렵지는 않네요.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좀 있으면. 자, 아까 손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사이 선과 여기 주름이 있는 곳. 요 정도의 동전 크기라고 생각하고 누르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리로.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양손을 같이 눌렀을 양손을 때 이렇게 눌렀을 때 더 아픈 부위를 좀 더 강한 자극을 주시면 더 좋습니다. 아픈 곳. 이거 하면서 몸이 좀 따뜻해질 거야 상상하면서 하면 좋고요. 또 특히 운동 이후 눌러주면 그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발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네. 복숭아 뼈에서 손가락 3개 정도로. 네, 복숭아 뼈에서 안쪽으로 네. 아킬레스건 사이로 가셔야 됩니다. 네. 복숭아 뼈 바로 위로 가지 마시고요. 네. 안쪽으로 가서 여기서 3cm 정도 올라가서 눌러주시면 그 자리. 네, 시청자 여러분 2부입니다. 지금 같이 뭐 보고 계신 가족분들 같이 해주세요. 복숭아병에서 손가락 3개가 한 3cm 정도니까 내려와서 이렇게 가라. 니은자로. 네, 요 두 자리는 수족냉증뿐만 아니라 심신, 그러니까 심장과 신장, 콩팥을 동시에 좋아질 수 있게 네.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눌러주신다면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하게, 또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생방송 중에 한의사분께 발 올리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예. 맞습니다. 네. 좀 내리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발 내리려 했는데 안 내렸습니다. 자, 다시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 저는 해보니까 손은 양쪽이 다 비슷하게, 그러니까 손이 발보다 더 아프고 네네. 그리고 손은 비슷하게 아픈데 양쪽이 발은 왼발만 아파요. 아파요? 네, 어.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좌우의 차이가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에서도 좌우로 분리하잖아요. 침을 놔도 양쪽 중에 꼭 한쪽만 아플 수 있고요. 지압을 할 때도 같이 느낄 수 있는데 특별히 아픈 쪽이 더 혈류순환이나 기순환이 안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그쪽을 좀 더 자극 주시면 좋고요. 손은 위쪽으로의 기운을 조금 더 도와주고요. 다리는 아래쪽으로의 기운 도와주니까 같이 참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팔 운동 하나만 더 알려주시고 끝내죠. 그 네네. 수족냉증이 좋은. 네네.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 아까 운동 꼭 하시고요. 네네.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면 손 쪽으로 오신 분들 중에 운동에도 좋습니다. 이게 반드시 근력 운동과 유산소를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한쪽은 손바닥을 돌리는 쪽 이렇게 비트는 거거든요. 어깨를 비트면서 손바닥을 보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팔뚝 근육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이렇게 돌려주시는 동작을 해주고 나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쭉 하나 둘 셋 해주고 나서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안쪽으로 한번 두들겨 주겠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네. 그리고 등 쪽으로 위로. 등 쪽으로. 그래서 결국은 손의 순환은 심장에서부터 가는 거잖아요. 심장 쪽에서부터 안쪽으로 두들겨주고 다시 목 쪽으로 풀어주고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양손 해주게 되면 손이 차가웠던 분도 금방 따뜻해짐을 느낄 수 지금 있어요. 약간 벌써 약간 열이 따뜻해졌어요. 느껴지고 마음가짐도 자 피야 잘 흘러라 약간 이렇게 하면서 하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꼭 하나 더 해드리면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네네네. 특히 전신이 좀 춥다고 하신 분들 아랫배를 네네. 힘을 딱 주고 두들겨 주시면 순간적으로 몸이 다 차가웠던 분들 굉장히 따뜻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거 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유튜브에서 계속 상클 2교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황사를 씻어줄 고마운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황사의 영향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후 들어 점차 옅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이번 비는 주로 남해안과 제주에 집중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호우 예비특보까지 내려졌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120mm 이상, 남부지방은 최고 40mm가 예상되고요. 수도권은 5mm 미만으로 양이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쪽 지역과 서울, 충청 등 내륙 곳곳으로는 대기가 비가 오기 전까진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창원 13도, 부산 16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구가 21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 경북은 모레 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중부지방에 다시 빗방울이 굵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한동안 비 소식이 없다. 요즘 좀 다시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비 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내일 모레 오는 일요일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9주기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국민 안전의 날로 제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모두 함께 잠시나마 추모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주의를 점검하는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암노 클래스 오늘 유튜브 방송 상클 2교시 이어지는 날입니다. 닥터 헐크, 아까 팔뚝 보셨죠? 김경호 한의사와 이야기 더 나눠볼 텐데요. 네, 왜 닥터 헐크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 들어봐야 바로 되나요? 접속해 아는데? 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접속해 주시고 우리 배치면서 인사드릴까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상쾌하세요. 상클하세요. 상쾌하세요.